세계적 자주와 다극화 시대, 미국 발활 기제 10강 마지막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자주와 절박한 5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한국의 자주화가 민주주의나 한국의 평화보다 급선무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야지만이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총력을 모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전 5가지로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한반도에 단독정부와 그리고 분단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미국으로부터 벗어난다면 한국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미국은 끊임없이 대북 적대 정책을 실시해왔고 끝없는 전쟁 위기를 일으켜왔습니다.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항상 평화가 없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왔죠.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벗어난다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주권을 침탈해왔고 내정 간섭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될 때죠. 그래서 미국으로 벗어난다면 한국은 내정 간섭을 끝내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자기 민족의 또 자기 민중의 이해를 실현시키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사회 경제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농민들은 저고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빈민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의 친미 사회 경제 체제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나갈 때만이 한국의 진정한 국민의 또 인민의 먹고 살고 하는데 더 이상 힘들고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지배 질서에 살지 않고 새로운 다극화 질서에 참가하려면 주권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극화 질서는 주권 평등의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권국가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주화가 실현되고 주권을 회복해야지만이 이런 새로운 세계의 질서에 참여할 수 있고 북방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이 하루도 빨리 무엇보다도 자주화를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에는 분단체제 그리고 한국에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소련과의 협의 끝에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38선을 그었습니다. 이 땅바닥에 그은 38선이 결국은 항구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지속되는 그러한 분단선이 되었죠. 그리고 9월 8일 날 들어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점령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방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물리치고 과거 일본의 땅이었던 곳을 우리가 점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정을 실시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좀 황당하죠. 새로운 그 나라 민족, 그 나라 땅의 주인들로 하여금 정부를 세우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먼저 군정을 실시해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끔 정책을 펴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령군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한국 상황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후체제에서 연합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들은 얄타 회담을 거쳐서 모스크바 3상회의를 열기로 했었는데요. 이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약 한 3, 40년간의 신탁 통치를 주장했었죠. 소련은 빠른 시간 내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45년 12월 16일 날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 간의 3국 외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이것을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합니다. 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합의는 뭐냐면 한반도에 즉각적인 임시정부를 설립을 하고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수립을 잘 하기 위해서
4개국 신탁 통치를 또는 후견제라고도 하는데요. 5년간 최대 5년간 실시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합의사항인데요. 이때 미국은 이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 대신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9월 달에 군정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전역을 이렇게 살펴보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탁 통치를 아무리 하여도 친미 정권, 친미 사회 체제를 만들 수 없다, 수립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3정회의가 열리긴 한 달 전에 11월 달에 이미 미국의 정치 고문인 랭던이 한국에 복무해 보니 신탁 통치를 할 수 없다, 포기하라, 이런 전문을 보냈고요. 또 메가더 역시도 미합참에다가 신탁 통치를 포기하는 명확한 전술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 통치 주장을 조금 뒤로 후퇴해서 5년간의 후견제를 합의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실상은 내부적으로는 신탁 통치를 포기한다는 전술을 갖고서 어쨌든 이게 2차 대전 전후의 합의 사항이니까 이거를 형식적으로는 지키는 듯한 모양새를 갖췄던 것이죠. 항상 미국은 겉과 속이 항상 다릅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 자기들의 사실상의 신탁 통치 포기 그리고 단독 정부 수립 방침을 불러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거를 언론에다가 흘리게 되는데요. 이 언론에다가는 의도적 보도를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거죠. 요즘에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 그래서 오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에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라는 완전한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선포해서 반탁 운동을 일으키는 명분을 만들죠. 그리고 대대적인 반탁 운동을 통해서 소위 친미 진영과 자주 진영 또 독립 진영을 완전히 구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친미파인 이승만이를 앞세워서 이른바 소위 정읍발언 46년 6월에 단독 정부 수립, 임시정부 수립을 얘기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했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반대했겠죠. 이 반대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총칼로 압박하고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학살을 했죠. 이게 여순항쟁, 4.3항쟁입니다.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수많은 민중들의 반대를 총칼로 억압했습니다. 이 총칼로 억압하는 1등 공신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인물, 제임스 하우스만입니다. 이 자가 이승만의 배후에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후에 박정희 쿠데타나 전두환 쿠데타까지 배후에서 움직였던 핵심적인 인물 제임스 하우스만입니다. 이 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자가 비단 4.3 아니 또 여순 여기에서의 학살만을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주요한 정치인들에 대한 암살의 배후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 자가 소위 한국 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CIC 방첩대를 만들고 또 백이사라고 하는 백색 테러 집단을 만들어서 여운형 선생, 김구 선생 등을 암살을 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암살해서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세력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는 한강 인도기업 폭파 명령을 내렸다고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이제는 여순항쟁 진압공로로 미 정부로부터 특별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이런 인물이 바로 한국 국군의 아버지라 부르는 제임스 하우스만,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러한 학살과 그리고 암살, 그리고 정치 세력의 제거, 이런 결과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은 결국은 분단 체제를 고착화시켰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무서움, 또 미국에 대한 숭배, 이런 의식들이 만연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이 피카소조차도 조선에서의 학살이라는 이 그림을 그릴 정도로 당시 전 세계에서는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던 과정들입니다.
이 신천, 황해도 신천에서의 양면학살은 요즘에 가자 학살 이상 능가하는 거죠. 가자가 지금 10개월간에 거의 4만 명 정도 희생했다고 하는데요. 뭐 더 많다고도 하지만 이 신천에서는 불과 3개월 사이에 3만 5천 명이 학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났고요. 남한 지역에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미국과 한국군, 경찰에 의해서 집단 학살된 곳이 169곳에 이른다. 영광, 한평, 화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노근리 등등에서의 학살들이 엄청나게 진행돼서 이 인민들 머릿속에 엄청난 미국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을 불어일으켰습니다.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만이 최고다라는 거꾸로 공미주의는 숙미주의로 바뀌어서 오늘날 한국이 거의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반미의 무풍지대가 되어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단독정부와 전쟁으로 한국은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한반도는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집단학살과 탄압으로 공미, 숙미주의가 만연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미국은 단독정부와 전쟁을 거쳐서 분단체제를 만들어냈던 근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그 전쟁 이후에도 북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시켰죠. 미국은 남한에 주둔하는 근본 명분을 북이 남침할 것을 저지해야 된다. 북의 남침을 지켜주겠다. 이런 명분이었죠. 그래서 북은 나쁜 놈들이니까 어떻게든 이걸 막아주겠다. 이런 식의 마치 깡패 두목 같은 표현들을 쓰면서 대북 적대 정책을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또 전쟁 위기를 끊임없이 일으켜와서 한반도를 끊임없이 불안케 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아주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작게 5016, 소위 정밀 타격 전략입니다. 작게 5027 전면전, 작게 5028 특공전, 이 특공대를 파견해서 북의 지도부를 제거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작게 5029 급변사태 전략입니다. 소위 색깔혁명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친미 세력을 양성을 해서 시위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작게 5030 소모전 전략입니다.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하면 북은 자원이 부족해서 자원이 고갈되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작전 계획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70년대부터 계속 작전훈련 한미연합훈련을 하다가 2015년 들어서서는 소위 유명한 참수작전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이게 작게 501호입니다. 이것을 선제 공격을 먼저 가하고 정밀 타격을 가하고 그리고 참수작전을 실시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참수작전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작게 501호하고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게 이제 2022년 들어와서는 작게 2022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256회, 이거 엄청난 게 많죠. 그리고 2023년 작년에는 약 500여 회에 이를 정도로 거의 하루에 1.5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훈련들을 매일같이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월 현재, 올해 들어서 5월 현재도 167회에 달하는 전쟁훈련을 한미연합훈련, 방미1연합훈련, 그리고 한국군 단독훈련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북에 대한 공격훈련들을 진행했죠. 최근에는 전단살포 확성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서해 5도에서의 포사격 훈련,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포사격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도 핵전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8월 달에는 핵작전 연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미가 처음이죠. 이렇게 핵전쟁 훈련, 또 북을 자극하고 북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듯한 이런 군사적인 조치들이 지금 매일같이 행해지고 있으면서 한반도는 상시적인 전쟁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통해서 미국은 한국에다 엄청난 무기를 팔아먹었죠. 그래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 랭킹 전 세계 4위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문재인 정부 때는 5년간 2조 원을 수입했는데 지금 2년 만에 18조 원을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양의 무기들을 수입을 하면서 결국 미국의 군산복합체, 미국의 무기상들을 배부를 불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와 군사적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이렇듯 한국에 대한 지배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미국의 무기들, 미국산 무기들을 비싼 값에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이러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걸 매개로 막대한 한국 경제를 개조시켜서 금융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핵심적인 동기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잘 명분 있게 그리고 엄청나게 큰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게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미국식 자본주의의 동인이다. 움직이는 기본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북 적대 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고요.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에서의 강력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미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적대 정책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요. 적대 정책을 끝내야 되겠죠. 끝내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고요. 대북 적대 정책을 끝낸다는 것은 미군 주둔의 명분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는 적대 정책을 통해서 전쟁 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68년도의 프레블로우 사건, 그리고 69년도에 EC-121기 격추 사건, 이게 다 북을 불법적으로 정찰하고 몰래 들어가서 촬영하다가 북에 걸려가지고 잡힌 것이죠. 이걸 때문에 1년 내내 전쟁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76년에 판문점 사건, 이 역시도 끊임없는 전쟁 위기가 조성됐던 것이죠. 94년도에 갓 취임한 클린턴이가 객기를 부려가지고 연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고 설치되다가 엄청난 전쟁이가 있었죠. 이때 클린턴이 아니라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갓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2013년에도 심각한 전쟁위기가 조성이 되었고 북에서도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죠. 박근혜 때인 2015년에도 전방지역 묵함지대 사건 때문에 전방지역 준전시 상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북은 이렇게 여러 차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할 만큼 한미에 의한 이러한 전쟁 위기가 끊임없이 조성이 되었던 것이고 올해도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미국과 윤석열 정권은 극단적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이 지스로 솔직히 얘기했듯이 이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장 상태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북이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들은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성하면서 무기도 팔아먹고 금융이익도 누리고 또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이러한 아주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만 죽으라는 겁니다. 한국만 끊임없이 애들한테 방위비 갖다 바쳐야 되고 끊임없이 이들한테 무기를 사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윤석열 정권이 소위 이제 명분 있게 만든 게 뭐예요? 소위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입니다. 북이 바뀌었어요? 북이 남한 체제를 통일하자는데 바뀌었습니까? 안 받죠. 안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유지하거나 통일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해야지 통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실현되기도 어렵고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서해 쪽에서 이렇게 포사격을 가해서 끊임없는 지금 서해에서 현재 심각한 위험 상황이 있고요. 또 확성기 방송도 모든 전선에서 전면 시행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7월 11일인가요?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동식 포함해서 확성기 방송 매일같이 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 이걸 타격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라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듯한 마치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유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처음으로 군사력 일체화를 꾀하기 위해서 군사력 일체화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국 중심으로 해서 지휘체계를 한일을 하위에 두고 편제한다는 얘기고요. 미국의 핵무력과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무력을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처음으로 핵작전 공동연습을 해서 한반도 일대에 미국의 모든 핵무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극단적인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배경이죠. 이렇듯 한미가 이렇게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니까 미국 내에서도
6.25 직전만큼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외무장관도 한미일이 한반도 군사적 경쟁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쟁 위험을 막으려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미국의 이런 장난질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실질적으로 한반도가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